안녕하세요. 바른사회 미트 콘서트 4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미트 콘서트는 대통령 탄핵 사건의 평가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2017년 3월 10일 대통령 파면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이후에 진행되었던 재판의 판결문에 나온 사실관계만을 중심으로 법리적 해석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방송 바른사회 TV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시청 시에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바른사회 미트 콘서트는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님 모시고 한국의 부동산 정책, 문제점과 대책은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문정부는 취임 초부터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을 투기로 규정하고 투기 세력을 잡아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원인 분석과 시장을 무시한 정부 주도의 공공과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인해서 지난 4년 부동산 시장은 극심한 혼란과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았고 LH 직원 땅 투기 사태를 촉발시키기도 했습니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문정부의 집착과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세의 급격한 인상은 코로나로 허덕이는 국민들의 삶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고 있고 민간이 아닌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문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우리 사회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지 그 우려되는 바가 무척 큽니다. 오문성 교수님을 모시고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 조세를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바른사회 미트 콘서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오문성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한양여대 오문성 교수입니다.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바른사회 시민회의는 제가 몇 번 왔다 온 데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익숙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지금 발표할 주제는 한국의 부동산 정책, 문제점과 그 대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실은 그 앞에 우리가 달진 않았을 부제를 하나 달았습니다. 주택을 중심으로라고 제가 달았고요. 실제로는 뭐 아파트라고 하고 싶은데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갈까봐 제가 주택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 주제를 좀 더 좁혀봤습니다. 최근 우리 제 소개고요. 최근 우리 아파트, 주택에 대한 문제는 제가 최근에 기자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는데 두 가지입니다. 부동산 문제, 비트코인 문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슈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민들한테. 그래서 이 최근의 부동산 문제는 우리가 현재 요번에 지방선거가 두 번이 있었죠. 지방선거 두 번이 있었는데 두 번 다 이제 야당 쪽으로 기울었는데요. 이 여당이 분석하기로는 이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뭐 안 그렇다고 말하는 여당 국회의원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것이라고 분석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 25차례의 부동산 정책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정부가 바라는 방향으로 시장은 움직이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시장의 반응에 대해서 이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그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향이 있는지, 실은 이 문제가 조세에 관련된 문제로만 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제 제가 조세 쪽을 좀 중심으로 하긴 했지만 크게 보면 전체적인 부동산 문제이고 이제 주택에 대한 문제로 제가 포커싱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국의 주택 환경은 일단 우리 국토 면적 중에 임야 비율이 엄청 높고요. 농가 밭 비율도 높아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토지 중에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이런 어떤 땅들이 적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국민들은 집을 꼭 보유해야 되겠다. 아주 어릴 때부터 조상 대대로 그런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 생각을 항상 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 문재인 정부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정부들도 항상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투자와 투기 이렇게 나누지만 대부분 투기라고 생각하고 이 규제를 해왔습니다. 그 규제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세목이 양도소득세의 규제인데요. 양도소득세는 정말 많은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칼로 써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우리 주택 환경을 말하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꼭 주택을 보유해야 되겠다, 땅을 보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고요. 이 선호하는 지역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선호하는 지역이 우리 그 수도권 지역, 그리고 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서울 지역 중에서도 강남, 뭐 이런 식으로 선호하는 지역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돼 있다고 하는 것이 부동산 문제의 공급을 늘리더라도 쉽게 풀리지 않는 그런 어떤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머릿속에서 어떤 걸 생각하고 있냐면 대체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움직여야 정부가 편안하게 이 부동산 그 정책을 구사할까? 다시 말하면 이 부동산 제가 이제 보기로는 박근혜 정부 때는 우리 그 최경환 장관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려고 여러 번 여러 정책을 구사했었어요. 금융, 세제, 등록, 임대업자에 대한 혜택.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폭등을 한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을 누르는 쪽으로 지금 규제를 하고 있죠. 그게 이제 금융세제 공급 대책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나 우리 고 노무현 정부는 굉장히 그 주택 가격이 올라갔었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굉장히 내려갔었고, 그리고 우리가 MB 정부 때도 이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지금 어느 정부의 탓이다. 우연히 지금 어찌 보면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가 들어왔을 때 올라가긴 했지만 이게 꼭 어떤 정부의 탓이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지는 않고요. 하지만 현 정부가 잘못한 것은 정말은 굉장히 많은 어떤 정책을 통해서 시장에 충격을 계속적으로 줘왔죠. 그게 이제 25차례 줬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들어가 보면요. 요 그래프를 좀 설명해야 되는데, 제가 이 그래프를 그린 이유는 이 소비자 물가하고 전국 주택 매매 가격 지수를 비교해 봤습니다. 당연히 소비자 물가보다 항상 이 주택 매매 가격 지수가 높은데요. 그러다 여기 보면 2010년, 9년도부터 시작해서 2014년까지 이 서울의 이 주택 매매 가격 지수가 실제로는 이 소비자 물가보다도 낮은 적이 있었고요. 잠깐 낮았어요. 그 서울이 이제 더 낮은 적이 있고. 그래서 이때 기사들을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이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집값이 괜찮았어요. 수도권이 더 힘들 때입니다. 그래서 요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항상 서울이 높았고, 그것도 이제 그 소비자 물가보다는 이 주택 매매 가격 지수가 높았던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동산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주택에 대해서 어떤 일정 시기에 우리가 이제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굉장히 폭등을 하고 이런 것이 반복이 되고 있지만, 당연히 이 타임 시리즈를 길게 늘려보면 이 추세는 항상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현재 실물 자산이거든요. 실물 자산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가격대에서 어떤 시기에는 뭐 좀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가고의 어떤 차이는 있지만 추세선을 보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 올라가는 것이 일반 물가 지수에 비해서는 항상 높은 그 정도가 어찌 보면 일반적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최근에 와서 몇 년 동안은 그 차이가 훨씬 커졌고, 이 주택에 대한 어떤 그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지금 가격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좀 말씀을 더 드려보죠.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소 중에서 주택의 공급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고, 세제도 영향을 미칩니다. 미치기는. 그래서 이 세제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그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 세제가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극히 제한적이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 제한적이라는 그 의미보다는 항상 정책을 위반하는 쪽에서는 이게 굉장히 더 훨씬 그 임팩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제가 특정 지역에 대한 선호 현상은 이 교육 환경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 환경 인프라.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2세들이 어떤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대학을 가고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우리 부모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지역, 좋은 지역들의 주택에 대한 수요가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자율이 낮을 때 좋고요. 그래서 이 주택의 공급에 대해서는 이 신규 아파트의 공급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재건축이라고 하는 기존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게 있는데, 결국은 이 신규 아파트의 공급도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지역에다가 주택을 짓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지역에 막 지방에 많이 짓는다고 해서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주택의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져야 되지만 이런 현상들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우리 정부가 최근에는 취득세나 보유세나 양도소득세 세 가지를 다 건드렸지만 전통적으로는 그 세 가지 세목을 다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느 걸 건드렸냐면 항상 양도소득세 가지고 조절했었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양도소득세하고 취득세 그리고 보유세, 이 보유세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이제 지금 재산세하고 종부세, 종합부동산세가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가장 ứng는 부담이라고 하는 그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세목은 양도소득세입니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는 세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남아있는, 팔고 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양도소득세는 조금 무거워도 어찌 보면 자기가 아깝긴 하지만 그게 낼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능력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양도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라는 원칙 하에서 지금 우리는 전통적으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어떤 그 정책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세법에 들어가 보면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그 어떤 기준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한 세대가 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런 간단한 그런 정의를 끝나는 게 아니라 예외가 있어가지고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도 판단하기가 일반인들은 힘듭니다. 어쨌거나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비과세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헌법상의 거주 이전에 대한 자유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 학자들은 1세대 1주택도 거기서 남는 건 세금을 내야지 그걸 왜 안 내느냐 하는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정책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왜냐하면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만약에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면 대체 취득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체 취득이.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집을 팔고 비슷한 가격대의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더 그 자금이 쪼그라들죠. 쪼그라드니까 그 쪼그라든 자금 가지고는 그런 집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세대 2주택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뭐 하나의 혜택을 준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나름대로 거주 이전에 대한 자유에 대한 문제까지를 언급해보면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계속되어야 되고 또 그것이 어찌 보면 또 연결이 보유세 문제나 종부세 문제에 있어도 1세대 2주택은 보호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입니다. 최근에 보면요. 최근에 우리가 그 여당이 그 정부 지방선거에 지고 나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뭡니까? 1세대 2주택에 대한 혜택을 줄인 걸 다시 복원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정책을 좀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가장 민감한 문제입니다. 1세대 2주택은 투기가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들 잘 하나의 거주 공간. 그래서 제가 이제 1세대 1주택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보는 측면이 다를 수 있는데요. 첫째,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소유하고 있는 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이 다릅니다. 최근에 정치인들 중에는 1세대 2주택에 대해서 실제로 거주해야 된다.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주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어떤 그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뭐 이런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그 현실을 생각해 보면 그 거주에 대해서 반드시 불이익을 거주 안 하고 실제 소유하고 있는 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일반 젊은 사람들이 집을 살 때 어떻게 사냐 하면 대부분이 집값이 자꾸 너무 오르다 보니까 자기들이 돈을 빌려가지고요. 처음에 전세를 끼고 삽니다. 전세를 끼고 사서 자기들이 집값이 올라가는 걸 어찌 보면 픽스를 시켜놓고 자기가 벌어들인 소득을 계속 저축을 하고 어떤 나름대로의 재산 증식을 해가지고 전세금을 빼주면서 들어가서 그 집을 살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자기가 지금 어떤 분들이 말하듯이 돈 네가 다 모아서 집 사라 그러면 그 돈 모으는 사이에 그 집값이 뜨는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런 종류의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소유하고 있는 자들에게 어찌 보면 불이익을 줘야 되는 건지 하는 문제는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정말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생각으로는 그 부분도 그렇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들어요. 자, 제가 여기 쓴 게 1세대 2주택에 대한 혜택을 주는 기준이 소유 실제 거주라고 쓴 것도 제가 이제 그런 뜻으로 쓴 거입니다. 자, 보유세의 경우에
저는 계속적으로 이 얘기를 해왔는데요.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최근에 우리 오 시장이 서울시장이 되고 나서 이 말이 또 나왔는데요.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시켜야 된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논리적으로는 반드시 통합되어야 되는 그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보유세, 우리가 종부세라고 하는 걸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또 자세히 드리겠는데 이 국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세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지방교부세라고 해가지고 지방에다 내려보내는 것에 100% 재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국세 중에서 국세를 거둔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원을 자기들이 거두는 지방세로서 완전히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국세 중에서 일부를 내려보내고 있거든요. 그걸 지방교부세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세금들은 19.24%이거든요. 19.24%, 제 기억에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100% 내려가는 것이 종부세입니다. 그러니까 종부세는 국세에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지방세와 성격이 완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려보내는 것도 동일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지금 재산세거든요. 보유세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세의 성격들은 우리가 국세로 두지 않는 것이 논리적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국세로 만들어 놓고 지금 그 지방교부세로서 다 내려보내기 때문에 한번 그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자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대했습니다. 종부세라고 하는 것은 국세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자기들이 쓰는 재원이기 때문에 그걸 반대를 한 그런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신문에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100% 내려가 버리니까요. 그래서 일단 이 재산세, 종부세를 재산세에 포함시켜버리면 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이 누진세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재산세 포함시키더라도 가능하고요. 지금 누진세, 단일세 그걸 떠나서 일단 종부세의 부담이 일반 우리 납세자들이 부담하기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으나 2005년도에 처음에 종부세 도입했을 때 종부세에 대한 조세 저항이 엄청 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종부세를 실제로 가세하고 나서 나중에 법이 바뀌고 일부는 위헌 판결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세금을 돌려준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 세금을 돌려주면서 우리가 들여왔던 것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용어 자체는 공정시장과 이게 맞추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이지만 실제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우리 노무현 정부 때 이 종부세 부담이 너무 크니까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1보다 작은 숫자를 하나 들여온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이름을 해가지고 이름을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비율을 곱해줬던 것이 60%, 70%, 80%, 85%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그런 목적에서 도입된 것인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시장가를 따라가기 위해서 시가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90%, 95%, 100%까지 맞추겠다고 하는 게 현 정부의 어떤 정책의 방향이죠. 근데 그거는 처음에 그런 뜻으로 만든 비율이 아니고요. 또는 그때 처음에 그런 뜻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이유보다는 실제로는 이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가에 완전 근접시켜가지고 가세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공장에서 만드는 제조 물건과 같이 시가가 정확히 이게 우리가 추적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그래도 시가 추적하면 되지 않겠냐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팔리는 것이 급매냐 또 정상적으로 팔리냐 또 그 다음에 어떤 방향이나 여러 가지 어떤 변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가에 근접시키겠다고 계속 시가에 근접하다 보면 나중에는 지금 시가를 넘어갈 수도 있고요. 이런 어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까지의 우리가 가세시가 표준이나 공시지가, 공시가액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반 시가보다는 어느 정도의 범퍼를 일부러 뒀던 거죠. 그걸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자, 그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취득세의 상황인데요. 이 취득세는 전통적으로 이걸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잡자고 한 그런 세목은 아니죠. 그런데 이번에는 취득세까지도 지금 현재 나왔는데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이 취득세에 대한 세율이 좀 많이 다양하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주택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상거래. 취득 당시의 가액에 따라 1%에서 3%인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70 부동산 대책으로 취득세 세율이 확 올라갔는데요. 지금 이제 부칙을 쫓아가 보면 2020년 8월 12일 날 부칙 6조에서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 조치
해가지고 여기 보면 70 부동산 대책인데요.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이제 그 예전 조항을 적용받지만 7월 10일 이후에 계약을 한 것은 새로 바뀐 법에 대한 조항을 적용받는다라고 한 건데 이것도 실은 뭐 이렇게 뭐 규정은 하고 있지만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7월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정책을 이렇게 하겠다고 말을 한 것이고 이 법이 만들어진 건 그 이유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어찌 보면 소급해서 이렇게 지금 하는 건데 실제 우리가 부동산 관련된 그 세금의 내용들이 특히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가 실제로 그 가세를 하는 시기에 있어서 보면 취득 시기와 양도 시기가 인터벌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취득 시기에 존재했던 양도소득세법 그리고 양도 시기에 있었던 양도소득세법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좀 일어났었죠. 나는 취득 시기에 그런 걸 몰랐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적용받는 것에 대해서 그 이의 제기를 했었는데요, 많이. 근데 그거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 성격이 있어서 그것까지 다 봐주면 이 법을 개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보통 어떻게 보면 양도소득세법은 경과규정을 둡니다. 그래서 몇 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그 법을 만들었더라도 그 전 법의 어떤 내용을 따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서로 타협을 하고 있는 것이 양도소득세인데요. 일단 이 내용은 좀 이제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보면 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 1세대 3주택 이상, 1세대 4주택 이게 8% 12%인데 실제 여러분 취득세율이 12%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거 굉장히 무겁습니다. 대략 여러분 언뜻 생각해 보더라도 20억짜리 부동산을 샀을 때 12%면 얼마입니까? 2억 4천이죠. 거기다 좀 서택스가 붙게 되면 이거가 더 커지는데요. 그래서 일단 굉장히 그 금액이 좀 커졌습니다. 자, 양도소득세의 세율도 202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와 6월 1일부터 양도하는 경우가 바뀝니다. 저는 이제 이런 어떤 규정들을 보면서 이거 너무 급조한다. 그리고 아무리 어떤 정책에 대한 방향 제시도 시장에다가 정책에 대한 방향 제시라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법이 이렇게 뭐 5개월 동안 양도하는 경우는 A를 적용받고 6월 1일부터 양도하는 경우는 B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이제 자꾸 이렇게 자주 있다 보면 이 법이 누더기 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조금 정부가 좀 이렇게 너무 성급하다 이런 것들은.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현재 있는 법이죠. 또 하나는 1세대 1주택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2020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은 보유기간별, 보유만 하고 있으면, 일정 기간 보유하고 있으면 80%를 적용하는 게 있는데, 지금은 이제 보유기간하고 실제 그 거주기간을 두 개를 이게 컨비네이션을 하죠. 컴바인을 해가지고 12%, 40% 그리고 8%에서 40%를 이렇게 두 개 더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혜택도 많이 줄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재산세, 종부세를 재산세 편입 이제 합산 이게 붙여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재산세와 종부세는 정말 비합리적인 이중과세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주장했던 겁니다. 이거는 세법상 재산세와 종부세의 이중과세는 정말 그 불합리한 이중과세다. 왜? 이건 이중과세인지 뻔히 알면서 한 번 과세한 데다 또 과세해놓고 그 이중과세에 대한 조정을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실제 세법상 재산세와 종부세에 대한 이중과세를 제외하고 이런 형식의 이중과세는 없습니다. 외국 납부세 공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법인 주주나 개인 주주에게 그 배당을 해줄 때 배당 수익 금액에 대한 이중과세에 대한 조정이 있는데 그 조정들은 어쩔 수 없는 그 조정들이에요. 그래서 이 조정들은 어쩔 수 없이 이중과세에 대한 조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재산세와 종부세의 조정은 하지 않아야 될 과세를 또 해놓고 또 이중과세를 조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비합리적 이중과세다. 제가 이 내용을 보면요. 재산세 과세 대상이 지방세법 제105조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입니다. 그런데 종부세 과세 대상은 토지와 건물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선박, 항공기가 빠져 있지만 이 종부세 과세 대상은 토지와 건물에 있어서는 지금 완전히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 대상이 되고 다만 그 중에서 어느 정도 가액이 비싼 것들만 대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편입을 시키고 재산세 누진세율 구조를 이용을 한다면 종부세라고 하는 것을 만들지 않고도 충분히 가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부세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지금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종부세의 세율을 보면 2020년과 2021년이 확 바뀌는데요. 여기 보면은 2주택 이하 소유, 3주택 이상 소유 해가지고 여기서 2주택 이하 소유 중에서도 조정 대상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3주택으로 봅니다. 이거. 이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이 좀 가열된 지역. 서울의 강남권은 무조건 조정 대상이고요. 수도권 중에 일부도 조정 대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일단 조정 대상 지역은 아파트 당첨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만든 지역인데 일단 이 부동산 가격이 좀 비싼 지역입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 표에서 지금 보다시피 3주택 이상에 포함이 되고 여기서 지금 각각 이 6단계 초과 누진인데 세율을 보시면 예를 들어 3주택 이상이면 0.6%부터 3.2%가 이렇게 가세되는 것이 1.2%와 6% 대략 언뜻 보더라도 한 2배 정도 늘었습니다. 2배 정도.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 보유세가 굉장히 커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종부세가 이 종부세 문제가 아마 지금 굉장히 지금 그 여권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산세와 종부세는 가세 대상이 완전히 일치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재산세의 가세 표준은요. 시가 표준액 곱하기 60%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가 표준액은 공정시장가액을 말합니다. 공정시장가액. 여기 보면 제가 주석에다 달아놨는데요. 지방세법 제4조에 보면 부동산 등의 시가 표준액은 공시된 가액이다. 우리 공시가액, 무려 공시지가라고 하는데, 토지 같은 경우는요. 이 공시가액은 지금 현재 우리 국토부에서 이제 생성되는 숫자이지요. 근데 결국은 시가표준액이라고 하는 것이 공시가액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 지방세에 있어서의 어떤 세액에 대한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은 국토부에서 만들어진 숫자에서 영향을 줄 수 있죠. 이것도 지금 제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재산세 같은 경우는 60%로 되어 있고요. 종부세 같은 경우는 인별주택의 공시가 합계해서 6억 원을 빼주는데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는 3억 원을 더 빼줍니다. 그래서 9억 원을 빼주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이 단독명의 1세대 2주택자는 이 9억이 초과되는 경우에 대해서 가세한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95%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어놨습니다. 여기 보면 2019년도에 100분의 85, 2020년도에 100분의 90, 2021년에 100분의 95 이런 추세로 가면 2022년도에는 100%입니다.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100%까지 못 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는.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이렇게 지금 법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종부세법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종부세가 처음 도입해가지고 이 조세 저항이 굉장히 심했던 시절에 이걸 가지고 세액을 경감해 주려고 했던 비율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 와서는 시가에 근접하려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주 보지 않는 법인데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제가 조정법이라고 제가 이제 줄여서 지금까지 부를 텐데요. 지금부터는. 자, 조정법 제4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규정한 걸 제외하고 가세 물건이 중복되는 어떠한 명목의 세법도 제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 중복과세 금지라는 게 국세의 성격이 있고 지방세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지방세에 적혀 있고 국세에 적혀 있는 것들은 서로 중복과세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이 종부세법이 처음 만들어진 시기가 2005년 1월 5일 날 제정됐습니다. 2005년 1월 5일 날 제정 당시에 우리 국세와 지방세 조정 등에 관한 법률 2조를 개정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세가 요런 것이 들어있다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종합부동산세를 집어넣었죠. 그래서 이게 종합부동산세가 집어넣기 때문에 현재 국세에 두는 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발상인데요. 실제로는 이거는 어찌 보면 꼭 이렇게 집어넣어서 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중복과세 금지라고 하는 것은 국세는 국세의 성격이 있고 지방세는 지방세의 성격이 있는데 이 보유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보유세의 성격 같은 것을 국세에 두지 말라. 뭐 이런 말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걸 굉장히 그냥 문맥적으로만 해석을 해가지고 국세에다 이거 두면 될 거 아니야 해가지고 국세 조정법, 지방세 조정 등에 관한 법률 2조를 개정을 하면서
이 종부세가 들어왔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편입돼야 된 이유가 뭐 가세 대상 일치하고 아까 지방으로 100%다 내려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개선돼야 되느냐. 단기적 개선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그 어떤 조세법의 어떤 틀을 깨지 않고 나름대로 미봉책으로 이제 수정을 하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시행령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액을 고치는데도 실제로는 조세법률주의가 그 세금에 대한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이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단계로서의 법률입니다. 헌법, 법률, 뭐 대통령령, 부령 이렇게 내려가는 그 단계에서의 법률인데 이게 공정시장 가입 비율은 시행령이 있다 보니까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도 고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공정시장 가입 비율을 고치면 실제로는 세액이 바뀌기 때문에 이것도 넓은 의미의 세율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정시장 가입 비율도 제가 볼 때는 그 법률 단계에다가 규정해야 된다. 그런데 현재 지금 대통령령이 있기 때문에 이거 법률 단계를 올려야 된다. 다시 말하면 공정시장 가입 비율을 바꾼다는 것도 법률을 바꿔야 되니까 국회에서 바꾸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지금 제안을 하고요. 요런 예가 하나 있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 공제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예전에 이게 시행령에 있었어요. 근데 의제매입세 공제율을 개정을 하게 되면 세액이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행령에 있다가 부가가치세법 42조로 그 주소를 옮깁니다. 이거 잘 옮긴 것이죠. 개정이 된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개정이 된 것은 이것도 넓은 의미의 세율로 봐가지고 옮긴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같은 맥락입니다. 자, 장기적 개선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틀을 깨면서 지금 개선하겠다는 건데요. 종부세는 세산세와 같이 병립할 수 없는 세목이기 때문에 세산세에 편입시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편입을 시키면서 그 적정한 세율을 찾아서 가셔야 된다. 지금 세율은 너무 무겁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공급 물량을 누리는 대책이 정말은 이 부동산 그 가격을 안정시키는 대책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호 지역의 쏠림 현상 때문에 이 제한적 의미밖에 가질 수 없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이 재건축의 문제는 이 노후화된 주택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건축에 대한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안전진단에 의해서 재건축을 해줘야 되는 지역은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많은 어떤 그 이익이 생겨가지고 개인한테 또는 법인한테 생겨서 하는 문제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금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든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떤 아파트는 뭐 기간이 더 오래됐는데도 재건축을 허가지 다 해주지 않고 어떤 아파트는 별로 그 아파트보다 훨씬 더 늦게 지었음에도 해주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가 용적률 상향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 번 지금 뭐 최근에 아파트 공급에 그 주택에 대한 공급 문제를 말하면서 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용적률 상향의 문제는 도시 미관과 관련된 문제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우리가 더 지을 수 있는 어찌 보면 많은 국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어떤 그 주택이 없다면 용적률을 높일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아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제 세제의 문제가 아닌데 이 교육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강남의 집값이 비싼 이유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교육 환경의 문제입니다. 지금 어떤 그 8학군, 예전에 말하던 강남 8학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특목고, 자사고, 영재고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그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 이런 것들을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특목고 많이 없애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 특목고 없애는 것이 여러 가지 어떤 교육적 목적에서 뭐 좋은 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없애려고 하겠지만 현재 지금 특목고를 없애는 것이 강남 지역의 집값을 더 부추긴다는 말이 뭐 벌써부터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결정할 때도 나름대로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걸 지금 특목고의 문제는 특목고의 문제이고 강남 부동산의 문제는 강남 부동산의 문제로만 이 떨어뜨려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종합적인 판단 하에서 이런 것들도 결정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세제가 이 소득이 있는 곳에 가서 있다는 원칙 하에서 보면 저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좀 많이 받는 건 그런데 이 보유세를 급격하게 인상해서 이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 그 더더욱이 현재 지금 그 집값이 올라서 보유세를 많이 내는 케이스 중에는 아주 오래전에 1세대 2주택을 유지하고 있고 주택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이제 세월이 가면 집값이 올라가지고 그 지금 그 보유세가 올랐는데요. 이런 경우에 야 그렇게 그 보유세 낼 능력이 안 되면 그 집 팔고 다른 데 가라. 이건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다.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얘기들이 종종 하고 나오던데요. 거기는 실제로는 그런 분들은 이 그 보유세에 대한 가중한 보유세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많고 더더욱이 은퇴를 하고 있는 그런 그 계층들은 캐시플로우 상태가 안 좋죠. 안 좋은데 지금 종부세 같은 경우에 연세가 드시고 뭐 하는 분들에 대한 고려가 없는 건 아닙니다. 종부세법에. 하지만 그 부분 그 정도 가지고는 현재 지금 정말은 그 완화되는 그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행 제도에 있어서 지금 취득세와 지금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한꺼번에 다 일시에 다 건드렸습니다. 이건 지금 시장에다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은 이 정책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이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한꺼번에 올릴 것이 아니라 뭐 어느 그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 만약에 퇴로를 열어주려고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일시적으로 내려주든지 취득세, 보유세 같은 경우도 지금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소득세를 높이니까 가져 있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뒤에 보면은 그냥 양도를 증여를 해버리는 경우죠. 최근에 신문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전국이 증여 강풍입니다. 그 중에서도 강남 쪽이 제일 많습니다. 서울. 지금 팔지를 못하겠다는 거죠. 팔면은 거기에 대한 이익 자체가 다른 쪽으로 넘어가니까 자기네 어떤 특수관계인들한테 증여해버리는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적정한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개념 정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나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는 시장 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득 있는 곳에 가세 있다라는 원칙에 부합되고, 실제 세금을 뭐 부담하더라도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보유세를 굉장히 많이 부담시키는 것은 어찌 보면 이거는 지금 응능부담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부동산 가격을 조세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 이건 정말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조세 이외의 여러 가지 변수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변수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런 어떤 조합을 이루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전 이렇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에서 주로 주택을 중심으로 좀 살펴봐 주셨습니다. 저희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변수 중인 변수에 해당되는 세제, 그 중에서도 보유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을 중심으로 조목조목 분석해 주셨고요. 단기적 개선 방안과 장기적 개선 방안까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저희 자유토론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문성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뭐 대충 저하고 생각이 비슷한데요. 근데 문제는 뭐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거 부정은 못하죠. 근데 양도소득세의 경우도 우리나라 지나치게 높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부가 이거는 세금을 올리겠다는 건지 국민 토지를 아예 강탈하겠다는 건지 전 이해가 안 갑니다. 대부분 동의하지만 우리나라 그 오르기 직전에 2018년도 기준으로 부동산의 GDP 비중이 OECD 6위예요, 6위. 근데 그 OECD 6위의 1, 2, 3, 4, 5위는 전부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가 2배에서 4배 정도 높은 나라입니다. 더구나 미국이 GDP 대비 부동산 세금 3.0%인데 우리나라는 3.3%입니다. 그리고요, 아까 그 보유세 그 인상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어차피 종부세가 재산세로 통폐합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 주별 재산세 이율을 보면요, 보유세 이율을 보면 제일 높은 주가 뉴저지주인데 거기 그 중위수 평균이 1.89%예요. 아까 우리나라 중위수 대략 계산해 보니까 2%가 넘어가더라고요. 3%에서
공정시가 비율을 80%로 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대략적으로 공시가가 이제 시가의 한 50%만 본다 하더라도 이 친구들 지금 90%까지 올리겠다고 얘기하는 건데 68, 48 반만 치자고요. 그럼 3%의 반이면 1.5%잖아요. 거기서 이제 벌써 미국 평균을 벌써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이게 예를 들어서 공정시가 뭐 90%까지 뭐 턱도 없이 이렇게 올려버린다. 이거는 말이에요. 전 국민으로 하여금 이게 쉽게 말해 탈출구, 부동산에 대해서 탈출구가 없어지게 하는 말, 부동산 뺏겠다는 의미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보니까 사지도 말고 취득세도 올리죠. 그 다음에 보유하지도 말고 보유하려면 엄청나게 그냥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은행 차입해 갖고 뭐 보유세 내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팔지도 못하게 하고 양도소득세가 60%가 되면 손해가 나는 신뢰를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10억에 어떤 부동산을 샀는데 그 100억이 됐다고 칩시다. 근데 10억에 샀을 때 그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다른 일을 했다고 합시다. 50억이 예를 들어서 뭐 대출을 있었다고 하면 이 사람 양도소득세는 90억에 대해서 60%를 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리고 54억이잖아요. 그럼 자기 빚도 못 갚는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정도로 심각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세제가 이거는 무슨 뭐 정상적인 세제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그냥 공갈 협박에 의해서 그냥 탈취 완전히 이게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좀 더 심각하게 해서 이게 국민 납세 거부 투쟁까지 좀 이어져야 된다.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좀 상식적인 선을 벌써 벗어났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김기용 선생님 말씀 주세요. 앞에서 김병준 선생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그 핵심적인 것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스톡에 대해서 세금 부과하는 거하고 플로우에 부과하는 세금을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재산세는 플로우에 대한 세금이거든요. 자기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종부세라고 하는 것은 재산 스톡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그것을 그 스톡에다가 그 플로우에 없는 세금에도 같이 합산을 시켜버리니까 소득이 없는 사람이 스톡이 늘어났다고 해가지고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은 세금을 부과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은행 차입을 해서 종부세를 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한 10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나중에 국가 소유로 세금을 못 내서 국가 소유로 아마 이제 지금 현재 1년 차게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만 5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세금을 못 내는 사람들이 다 사지도 팔지도 못해가지고 국가 소유로 경매로 넘어가서 국가로 넘어가는 것 같은 사태가 아마 다소 발생하될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정부에서 그걸 어떻게 대처할 것이 그거에 대한 해법이 상상을 했는지 한번 지금 조세 부동산 전문가로서 한번 그런 미래 상상을 국회에 있는 여당 의원들이 상상을 해봤는지 국민들의 재산권의 10% 이상의 국가 소유로 넘어갔을 때 그것이 사회주의 이상의 국가 사회로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걸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김기용 선생님께서 질문 주셨고요. 김병준 선생님께서 또 사례를 들어가면서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가 질문 한두 개 정도 더 받고 오문성 선생님 말씀 듣고 다시 또 질문 받는 형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어떻게 봐야 된다 그런 말씀하셔서 그런 시각에서 간단히 그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 옛날에 책 읽었을 때 담세 능력 이런 것들을 읽었던 거 기억이 나는데, 이 세금을, 얼만큼, GDP의 몇 퍼센트 정도를 세금을 내는 것이 적당하냐. 그 다음에 그런, 20%라든지, 20 몇 %라든지 그 세금을 낸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세금을, 재산세, 하고, 그 다음에, 양도세.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거고, 부동산을 여기에서 저기로 움직일 때 세금 내는 거고, 그런 거 사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그 이제 다른 나라에서 논의가 되느냐 이러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양도세가 높아져 가지고선 사지도 팔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사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사 가지를 못하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이제 제한된다는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하는 게 사실상 헌법 위반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는 이런 거 합쳐가지고선 헌법도 위반하고 이제 법률도 위반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이런 것이 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은 조세 이론, 세금 이론에서 텍스 시리에서 없느냐 하는 거고요. 마지막 질문이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조세 저항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세 저항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과거에 다른 나라의 역사에서 봤을 때 조세 저항의 수단으로서 어떤 것들이 동원됐는지 그래가지고 조세 저항 수단이 어떤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 사용이 됐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천표 선생님께서 3가지 질문 주셨고요. 그 다음에 오무성 교수님 저희 채팅창으로 이종천 선생님께서 질문을 1가지 주셨습니다. 채팅창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김기용 선생님과 김병준 선생님, 그 다음에 이천표 선생님, 이종천 선생님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실은 그 중에는 답이 없는 것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있고 답이 없다는 소리가 거기에 대해서 아예 어떻게 할 길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적정선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죠.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세금 중에서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이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중에서 우리 정부가 가장 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오래 전부터 써오던 하나의 그 툴은 양도세였습니다. 양도세. 근데 양도세가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지만 이제 어떤 거냐면 미등기 양도, 등기도 하지 않고 양도를 하는 게 많이 적발되었을 때 이때 80% 90%까지 가는 이런 경우도 있었고 정말 그 세율로 보게 되면 정말 저런 세율이 있을까 할 정도로 높은 세율이 많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양도소득세가 우리나라의 이건 문재인 정부 때만이 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전통적으로 이렇게 왔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첫 번째 우리 질문하신 것 중에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된 세금이 엄청나게 무겁다 말씀하시는데 정말 무겁습니다. 무겁다 안 무겁다는 실제 느끼기에 달라고요. 실제 제가 이제 그런 어떤 기자들 인터뷰를 할 때 보통 전화로 오는 경우에 저한테 자꾸 물어보는데 야 OECD에서 몇 %라는데 우리나라는 몇 %고 근데 어떨 때 보면 우리보다 높은 나라도 많은데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보면 통계치에 나와 있는 현재 속해져 있는 어떤 요소들이 각 국가들이 조금씩 틀려요. 틀려서 그 수치를 일률적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보유세나 양도세를 보게 되면 이건 분명히 어느 나라랑 비교해보지 않더라도 엄청나게 무거운 수준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문에 나오는 거 한 번씩 보면은 강남의 어느 지역에는 보유세 1년에 1억씩 낸다. 억대로 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집값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양도를 통해서 차익이 생겨서 하나의 개인이 생긴 거예요. 캐시가 들어오는 거죠. 캐시플로우, 캐시인이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그건 아까 이제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양도소득세 너무 무거우면 그렇지 않냐. 맞습니다. 양도소득세도 너무 무거우면 실제로 이게 양도차익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부과하면 정말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조세법률주의가 형식적인 조세법률주의가 있고요. 우리 법논리상. 실질적인 조세법률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조세법률주의는 뭐냐. 최소한 법에다 규정하고 해라는 거죠. 그럼 법에다 규정만 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냐. 그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이 75%, 70%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에. 국세청 처음 생겼을 때요.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그 소득세율 75%에 대해서 아무도
조세 저항도 없었고요. 말도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안 내면 되니까요. 추적이 안 됐어요. 소득이 얼마인지에 대해 추적하는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시기에 소득세율이 70몇 프로 한 적이 있었다고요. 법인세율 40몇 프로 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율이 아무리 높아도 추적이 안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뭐 불만이 없어요. 세금 자기들 안 내니까. 하지만 최근에 지금 우리는 추적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국세청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사람의 소득 추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세율이 조금만 높아져도 굉장히 민감한 거고요. 일단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모두 합한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엄청나게 높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OECD에 있는 국가들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굉장히 높은 추에 끼고요. 그게 만약에 뭐 몇 국가가 우리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속해 있는 각각의 어떤 요소들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그걸 비교하지 않더라도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담세 능력에 대해서 이 GDP의 몇 퍼센트냐 이런 건 실은 우리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답이 없다고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보통 우리가 세금이 무겁다 낮다를 얘기할 때 대부분 어떤 통계치를 쓰냐 하면 GDP의 몇 퍼센트냐 하는 것과 각각 세목별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이것들에 대해서 야 이게 어느 세목이 우리나라가 좀 이게 굉장히 금액이 크냐 할 때는 각 세목의 비중을 가지고 비교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높다. 우리나라의 법인들이 부담하는 법인세율이 높다 낮다를 얘기하면서 이게 다른 나라에 가면 법인세 부담이 GDP의 몇 퍼센트더라. 이렇게 하면서 비교하는 수도 있고요. 어떤 나라에 가니까 법인세, 소득세, 뭐 부가치세 비슷한 것들 이런 것들 합쳐가지고 전체 중에 파이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법인세가 높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또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주장하는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법인세가 높다고 생각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요걸 가지고 이용하고 법인세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요걸 가지고 이용하고 이렇게 이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아까 질문하신 내용이 그거 같은데요. 몇 퍼센트가 적당하냐 이거는 실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유세, 양도세 같은 경우에 실은 외국에도요 취득세도 있고 양도세도 있고 보유세도 있습니다. 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이렇게 높으냐 하는 거지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높아진 것도 최근입니다. 양도소득세가 이렇게 높아진 것은 예전에도부터 높았고 최근에 더 높였지만 취득세를 이렇게 높인 건 처음이고요. 지금 보유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이 높인 건 처음이에요. 종부세라고 하는 게 생긴 게 2005년도고. 그러니까 취득세와 보유세에 있어서 세금 부담이 이렇게 많아진 것은 아주 오래전 일이 아니고 최근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가 많긴 많지만 거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이것도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양도세가 높다 보니까 팔지도 못하고 이 보유세가 높다 보니까 보유하지도 못하고 뭐 이거 어쩌란 말이냐 하는데 정말로 어쩌란 말이 아니죠. 이거는 실은 테러를 열어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에 일관된 시그널을 보내고 있지 못한 거죠. 정부가. 그래서 현재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되고 제가 볼 때 이거 어느 순간에 지금 이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조정이 이루어질 거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지금 우리 조세법률주의도 위배되고 뭐 거주 이전의 자유가 문제가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정말로 뭐 이 거주 이전의 자유에 대해서는 제가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그 논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것이 거주 이전의 자유와 맞닿아 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헌법상의 거주 이전의 자유와 맞닿아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걸 가지고 자기들이 양도를 해가지고 양도소득세 부담하고 나가버리면 같은 어떤 규모, 같은 어떤 그 정도 수준의 주택을 마련할 수가 없고요. 지금 1세대 2주택이라 하더라도 세금을 모두 비과세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고가주택이라고 있어요. 고가주택. 9억입니다. 그 9억이라고 하는 게 실지거래가액 기준입니다. 실지거래가액 기준인데 예전에는요. 공시가액이었습니다. 예전엔 공시가액이었거든요. 공시가액이 9억이라는 것은 실제 거래가액은 더 크다는 거죠. 높다는 거죠. 근데 그게 벌써 2008년도에 들여온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지금 실지거래가액 9억 기준으로 고가주택을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최근 이것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잖아요. 정치권에서. 9억이 아니라 12억이다. 올리겠다고. 이 벌써 올렸어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가 벌써 조정이 되었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도 계속 방기하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 9억 이상의 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현재 지금 9억 이상의 그 주택을 들고 있는 퍼센테이지하고 비율을 비교해 보세요. 지금 엄청 많죠. 지금 9억이라고 하는 게 어떤 지역에서는 그게 고가 주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고, 이 조세법률주의에 대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느냐. 헌법에 위배되면 위헌하는 거고요. 우리가 위헌에 대한 나름대로 절차를 밟는 것이고, 이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위배되는 것은 실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 현재 지금 현행법에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 문제가 바로바로 이제 개정을 통해서 수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부가가치세법의 의제매입세 공제율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세액에 대해서 바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 볼 때는 세율이라고 봐야 되고, 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모법의 유보를 근거를 둬야 되는데 모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시행령에 두고 있다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교수님들이 논문을 썼었죠. 이 부분은 분명히 이건 법률 단계에 규정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올라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공정시장 가입 비율도 넓은 의미의 세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법률 단계를 올려야 되고요. 이것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조정이 될 거고, 만약에 이게 종부세가 만약에 없어져 버리면서 재산세로 편입되면, 근데 지금 재산세에서도 공정시장 가입 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기는. 근데 지금 현재 재산세 공정시장 가입 비율은 지금도 60%로 딱 정해져 있고요. 이쪽 종부세는 계속적으로 높여왔습니다. 그리고 조세 저항에 대한 수단을 말씀하는 건데요. 이 조세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그 현대에 와서 이렇게 조세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지금 그렇게 일어난 건 별로 보이지 않는데요. 그리고 하나의 이제 어떤 각각의 어떤 로컬 그 국가의 내부 사정이기 때문에 이 조세 저항 문제가 보이지 않는데, 실제 우리 지금 그 예전에 그 2005년도에 종부세가 처음 도입될 때 그때는 분명히 조세 저항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저 조세 저항이 받아들여져서 그 이후에 그 공정시장 가입 비율이 1보다 작은 수치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실제로 한 그 반 정도 돌려주는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제 기억에는 반 정도 돌려주는 그런 어떤 효과를 봤고요. 그 다음에 부부 이렇게 합산하고 하는 것들도 위헌 판결이 됐고, 그렇게 조정은 됐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 주 공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강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미트 콘서트는 수요일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이 5월 5일 어린이날인 관계로 저희 일정이 조금 변경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만 5월 6일 목요일 저녁 9시에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하셔서 착오 없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미트 콘서트는 5월 6일 목요일 저녁 9시에 진행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미트 콘서트는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님 모시고 기로에 선 삼성전자 반도체 경쟁력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전 산업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핵심 부품인 반도체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을 필두로 세계는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만의 TSMC와 삼성이 그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앞으로 반도체 패권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이것이 한국 반도체 산업에 기회가 될지 또 위기로 다가올지는 우리의 대처와 노력에 달려있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의 반도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글로벌 경쟁에서 현재 오너가 부재 중인 삼성과 우리 정부가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할지 심도 있게 알아볼 다음 주 미트 콘서트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늦은 밤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